근데 이 계약서 작성하실 때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약입니다. 이 특약을 꼼꼼하게 넣으면 나중에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을 확실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요즘 뭐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뭐 빌라왕 전세 사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전세에 들어가셔야 되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제가 좀 하나씩 좀 상세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전세 계약을 할 때 계약 절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제가 임차인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내가 들어가고 싶은 그 전세 물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지를 계속 좀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곳이 생겼다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죠. 근데 비교를 하실 때 아무래도 정말 내가 살기도 괜찮으면서 전세 가격도 좀 저렴한 곳이라면 훨씬 좋겠죠. 근데 그런 곳들을 찾으려면 아무래도 평소에 좀 관심을 가지고 발품을 많이 파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권리 관계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이 권리 관계라는 게 어디 나타나냐면, 저희가 등기부 등본을 발급을 받으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잖아요. 그럴 때 부동산 소장님께서 이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보여주십니다. 근데 내가 한 번 더 미리 체크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발급을 받냐면, 저희가 인터넷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에 집원이랑 이 해당되는 단지, 집원, 동호수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등기부 등본을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걸 봐야 하냐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근저당이라는 거, 이 사람이 대출을,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지, 혹시나 이게 가등기 압류가 당한 게 있는지, 가처분이나 경매에 등기가 올라간 게 있는지, 이런 사항들, 이 권리 관계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혹시 이런 것들을 매도자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이 매도자분이 세금을 안 낸 거예요. 과태료 같은 걸 안 내신 거예요. 불법 주차를 해서 과태료를 안 내셨는데 압류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계셨고, 부동산에서도 이걸 체크를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잔금을 치르는 날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세 임차 들어와야 되는 분은 갑자기 이런 상황을 보고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리고 매도자가 부랴부랴 이제 그 과태료를 오늘 납부를 했다 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셨는데, 아무래도 되게 서로 되게 곤란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떼서 이렇게 확인을 하면 놓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등기부 등본상에 잡혀있는 근저당, 그 대출을 받은 그 금액도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돼요. 보통은 이 근저당 채권액이라고 해가지고 주인이 받은 대출보다 더 많이 잡혀 있어요. 보통은 한 120%까지 좀 많이 넉넉하게 잡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전세금,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그 금액이 이 합계가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면 안전하고요. 다가구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한 60% 정도면 안전합니다. 이 집값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준을 KB 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좀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시세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60%, 7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은 집값이나 전세 가격이 더 하락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게 경매에 넘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대비하기 위해서 최대한 좀 보는 게 60%, 70% 정도면 안전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할 때 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기로 하고 서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일단은 저는 신분증은 정말 꼼꼼하게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증으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확인하시고요. 요즘 저희가 마스크 많이 쓰잖아요. 일단 마스크 좀 벗어주세요 하고 얼굴을 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리인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더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도 확인하시고, 못 오신 분의 위임자, 인감증명서까지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우리가 보통 배우자가 왔다 했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도 위임자, 인감증명서를 꼭 받아두시는 게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약서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기재를 해야 되는 부분을 보면 저희가 뭐 부동산, 여기 소재지 들어가야 되고, 뭐 보증금, 계약금, 잔금 이런 식으로 딱딱딱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걸 언제 지불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서로 이게 요 계약서 작성할 때 이제 협의를 봐야 돼요. 뭐 만약 중도금이 있으면 중도금, 잔금은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부분들 다 해야 되고, 저희가 뭐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성명, 도장까지도 다 이렇게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이 중개업소의 상호 연락처까지 다 이렇게 다 기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택의 인도 시기, 뭐 임차 기간, 해약을 한다면 그런 뭐 기간들 같은 것들도 이제 이 계약서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계약서 작성하실 때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약입니다. 이 특약을 꼼꼼하게 넣으면 나중에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을 확실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보통 이렇게 전세 들어오실 때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일단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 이렇게 돈을 주고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 이제 계좌 이체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출이 될지 안 될지는 확실하게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나서 대출 신청을 해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약을 하는 당시에는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특약에다가 요 문구를 넣는 게 좋아요. 혹시나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될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내용이 없다고 하면, 만약에 대출이 안 됐고 내가 이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도 계약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특약에다가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게 될 경우에 이 계약은 무효다, 이런 문구를 꼭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선순위 근저당 말소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파트의 집주인이 기존의 근저당을, 이 대출을 잡아놓은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금액이 크게 되면 이 들어와야 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정말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 내 전세 보증금을 이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혹시나 이게 잘못돼서 경매를 넘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근저당이 있을 경우에는 잔금하는 시기에 말소를 하게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특약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일에 이 근저당을 말소해 달라라고 꼭 특약에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등기부 등본에 대한 부분인데요. 등본은 현 상태로 잔금이 다음 날까지 유지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 두 가지를 해야지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다음날 자정 0시가 지나야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그때까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등기부 등본이 그때까지 유지가 되게 해달라, 이런 부분들을 특약에 좀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보증보험 가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혹시나 이게 잘못됐을 때 내 보증금을 그래도 돌려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특약에다가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로 한다, 이렇게 좀 넣으시면 가장 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증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짚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증보험에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뭐 빌라왕 사건, 깡통주택, 역전세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임차인 분들이 보증금을 못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뭐 확정일자라던가 뭐 전입일자 이렇게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좀 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허구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보증보험을 의무로 한다, 이런 것들을 특약에 좀 넣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보증보험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보증보험은 일단은 그 주택에 실제 거주를 하셔야 되고요. 전입일자, 확정일자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그 더한 가격이 주택 가격 이내여야지 가능합니다. 예를 든다고 했을 때, 만약에 임차보증금이 6억이고 선순위 채권이 없다고 했을 때는, 없고 주택 가격이 6억이면 이게 당연히 주택 가격
이내이니까 이게 가능해요. 보증보험 들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임차 보증금이 7억이고 주택 가격 6억이라고 하면 임차 보증금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임차 보증금이 주택 가격 이내여야 된다. 이걸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 보시고 혹시나 권리 침해 사항이 저희가 이제 뭐 권리 관계 중에서 경매나 가압류나 가처분 등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런 사항들이 없어야 되고요. 만약에 선순위 채권이 있다고 했을 때는 주택 가격의 60% 이내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 건물과 토지 모두 임대인 소유야지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전입세대 열람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저희가 주민센터에 가면 떼주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세대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류예요. 근데 여기에 열람을 해서 이 임차인 말고 다른 전입자가 없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체결해야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우리가 갱신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기존 계약이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었다면 이번 계약이 그게 아니라 갱신 계약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의 담보 및 양도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되고 만약 전세권이 설정이 된 경우는 말소를 한다거나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허그 사이트 들어가면 또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까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청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서울보증보험 또는 그 지사로 가시거나 아니면 위탁은행이 있어요. 거기 방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모바일로도 가능해요.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에서도 신청 가능하시고요. 모바일 허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전세계약서 사본, 만약에 갱신인 경우에는 최초 계약서를 포함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전세보증금을 지급했다는 확인 서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계좌이체 내역이나 무통장 입금,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의 확인 영수증,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이 필요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법인이면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회보험료 완납 증명서 이런 서류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케이스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한 번 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세 계약 관련해서 저 임대인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그냥 지나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뭐 임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하자보수 관련된 것과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어요. 일단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임대인에게 어떤 부분을 하자보수 신청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수리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이런 것들은 중대한 하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게 첫 번째로 누수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누수가 발생했다. 뭐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임차인이 아무리 사전에 그 집을 꼼꼼하게 봤다 하더라도 누수는 살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확인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수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는 임대인에게 말씀드려야 되고요. 만약에 그 누수로 인해서 임차인의 뭐 의류나 서류나 생활 물품들에 피해를 입었다 했을 때도 배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일러 같은 것들이 좀 고장이 잘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일러 같은 것들도 고장이 나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가스레인지 위에 있는 주방 후드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전기시설 같은 것도 고장이 나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게 임차인 과실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여기 살기 전에 이미 발생한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당연히 임대인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또 우리가 이거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집을 보실 때는 이걸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사전에 미리 촬영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촬영하시고 이 자료를 임대인과 부동산 소장님과 같이 공유를 해서 갖고 계시면 나중에 비교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미리 좀 대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임차인이 수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벽지 도배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살면서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살면서 뭐 찢어진다거나 이게 흠집이 생긴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특히나 만약에 애완동물을 키우는 경우에는 벽지가 뜯기거나 장판이 뭐 흠집이 나는 경우가 정말 많을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월세에 살던 집이 있었거든요. 거기 그 이전에 임차인이 살았는데 그분이 고양이를 키우셨어요. 근데 제가 집을 딱 보러 가니까 방마다 벽지가 다 뜯겨져 있고요. 장판이 다 긁혀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나중에 이제 임대인이 그 집을 보고 정말 많이 속상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임차인 책임으로 보기 때문에 임차인 분들이 이렇게 원상 복구를 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보통 그 처음에 전세 계약 하실 때 이 특약에 이게 들어가요. 임차인은 현 상태로, 현 시설물 상태로 원상 복구를 해줘야 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소모품 같은 것들인데요. 우리가 그 집에 살다 보면 형광등이나 뭐 스위치 같은 것들이 고장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임차인이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전세나 월세 살 때는 형광등이나 스위치 같은 것들은 다 제가 이렇게 다 수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에어컨 청소 같은 것들도 요즘에 에어컨 청소 미리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도 임차인이 다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임대인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우리가 계약서 작성을 하실 때 좀 미리 확실하게 좀 구분을 해 놓으시면 그 협의를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축 아파트,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인데요. 그럴 때는 하자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특히 요즘에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가 하자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보통 저희가 이 새 아파트가 준공되고 3년까지는 아파트 하자 보수센터에서 다 관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발생하면 좀 임차인 분들에게 미리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이 하자센터에 바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접수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다 아파트별로 앱이 있더라고요. 앱에다가 바로 하자 보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확실히 좀 편해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자 보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임대차 3법 중에 보면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게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는 임차인은 전세 계약 그 해지 연장, 전세 계약 그 해지나 뭐 연장에 대한 부분을 꼭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임차인 같은 경우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1회에 한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 존속 기간을 보통 2년으로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갱신을 하시게 되면 임대차 그 이전의 계약과 동일하게 이렇게 계약이 됩니다. 임차인이 임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저희가 계약일이 20년 12월 10일 이전이었다고 하면 종료일 1,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청구권을 저희가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짚어드릴 게 뭐냐면 이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에 해당되는 금액을 연체를 했거나 그 임차한 주택의 뭐 전부나 일부를 멸실해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뭐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를 한 경우가 있어요. 본인도 이렇게 임차했으면서 또 다른 제3자에게 또 임차를 해준 경우예요. 그리고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는 목적이면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재계약하잖아요. 갱신 청구권을 수락해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기존 임대료의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 또 저희가 짚어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잖아요. 임차인이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가 있고요. 임대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이 3개월 안에 임대인은 3개월 안에 임대료를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 임대인 분들이 자기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못 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만약에 뭐 처음에 임차인 분들이 아니면 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꿔가지고 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또 많은 문제들이 좀 발생했고 트러블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분명히 법에 의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법에 의해서는 꼭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수락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는 법보다 사람이 더 우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만 좋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 분들에게 잘해주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임차인 분들 같은 경우는 내 집이 없기 때문에 일단 남의 집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남의 집에 산다는 게 뭔가 되게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뭔가 눈치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임차인 입장에서 마음을 다독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라.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하는 것만 해도 그분들 마음이 좀 더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 임차인 분들에게 선물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명절에는 꼭 과일 선물을 해드리고 생일 같은 것들도 제가 알게 되면 많이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세 놓을 때 저희 임차인 분께서 뭐 싱크대에 보면 이렇게 구멍 뚫어서 설치하는 정수기가 있잖아요. 그거 해도 되는지 묻더라고요. 그리고 뭐 안방에 에어컨을 설치해야 되는데 벽에 구멍을 뚫어도 되는지 거실에 벽걸이 TV 설치해도 되는지 묻는데 저도 전세나 월세 살 때 그런 부분은 되게 눈치도 보이고 저도 많이 필요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걸 임차를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드리면 또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좀 사이가 더 좋아졌고요. 제가 좀 급한 사정이 있어도 저희가 좀 부탁을 드리면서 잘 해결해 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전세를 두고 있는 집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월세를 원래 살았어요. 다른 곳에서. 근데 갑자기 집주인분께서 집을 파신다고 해서 제가 월세를 살아 또 들어가려고 했는데 월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세입자가 사는 집에 들어오게 됐거든요. 근데 세입자 분께서 흔쾌히 수락해 주셨고 정말 좀 더 빨리 이사를 나가 주셔가지고 제가 잘 들어올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또 사례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중개 수수료나 이사비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해주려면 충분히 또 이렇게 또 감사의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또 협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에는 웬만하면 이렇게 호의적으로 하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전세 계약할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부터 해서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관계까지 쭉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저희는 누군가의 임대인일 수도 있고 임차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그런 입장들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서로의 입장을 좀 잘 헤아려 주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좀 하나하나씩 잘 협의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하는데 미리 사전에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면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충분히 제가 알려드린 것들만이라도 꼭 잘 챙기셔가지고 전세 사기에 꼭 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